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이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기립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 처리도 계획하고 있어서 여야의 충돌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선 적절치 못하다고 했지만 최근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열린 열병식에서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전쟁 방지 목적 외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북한의 핵 전략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쌀쌀합니다. 낮 기온도 초여름 날씨를 보인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져 전국이 16도에서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가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것 좀 먹어봐. 어때? 괜찮아? 이것도 좀 먹고. 맛있어? 응, 맛있어. 우리 엄마는 나밖에 모른다. 엄마, 좋은 사람 있으면 좀 만나고 그래. 이거 요즘 많이 바르더라. 갔다 올게. 저녁에 갈비찜 해놓을게. 누구나 쉽게 아름답게 가희. 오직 당신을 위해 움직이는 우리는 팀 아웃백입니다. No rules, just right. 아웃백.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두성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있을까요? 네,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우리나라 국제심판이 자격 박탈을 당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항의가 있었다는 건데요. 편파 판정 의혹을 받았던 당시 올림픽 심판장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오늘 아침엔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혜근 기자, 아침엔 월드에서는 어떤 내용 다루게 될까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제 열병식에서 핵무력이 전쟁 방지라는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이익이 침탈당한다면 핵무력은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연결해서 증시 상황도 알아볼 예정이고요.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요즘 소소하게 이걸로 재택하는 분들 많으시죠? 공모주가 뭔지 또 공모주 청약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4월 27일 수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이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건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충돌이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가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 간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기 위해 몰려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붙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곧바로 안건조정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회의장에 취재진 출입 여부를 두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들어와서 제발 제발 좀. 왜 이러세요? 폭력 쓰지 마세요. 폭력 쓰지 마세요. 민주당의 단독 기립 표결로 의결이 완료된 새벽 0시 12분쯤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을 이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꼼꼼하게 하나하나 토시까지 봐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들어가서는 저렇게 물리력으로 방해를 하는 저 이중적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고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앞에 정말 나쁘고로운 기만시오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정의당 제안이 더해졌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제한하되 선거 범죄 수사권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정의당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장의 그런 입장과 달리 소위에서 법안을 만든 거예요. 중재안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엉터리로 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해라 라고 요구한 거지 무슨 여야 간의 합의를 본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도 무제한 토론 등을 활용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5월 10일 차기 정부 출범까지는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지요. 하지만 아직 초대 내각 후보자들 중 단 한 명도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틀간 파행된 끝에 다음 주에야 열리고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 또 줄줄이 연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장,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만 참석해 한 후보자를 질타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총리 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정관 예우의 끝판왕입니까?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의당 간사인 배진교 의원도 자료를 제대로 내달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요청하셨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구한 자료가 그렇다고 한다면 무리한 자료 요구라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역대 총리 후보자들과 비교해도 한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낸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의 자료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상당히 그래도 제출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후 여야는 청문회를 일주일 미뤄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다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법정 청문 시한은 어제까지입니다. 파행만 거듭하다 결국 시한을 넘긴 겁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로 예정됐던 이상민, 박보균, 이종섭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초로 미뤄졌거나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아예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인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2회가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 마땅치 않다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선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당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5월 1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밝히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물러나는 정권과 새로 취임하는 정권은 알게 모르게 뭐 좀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인수위를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것은 순조로운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냥 새 당선 측이 발언을 하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다. 그것이 그런다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선제 타격 발언을 우려했습니다. 버리장머리를 고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이런 정도에서는 몰라도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언젠가는 새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부에서 거론하는 핵 무장론에 대해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 기본이 안 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발언 강도가 세지신 것 같습니다. 예. 각국 정상은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ICBM이 발사됐고 이것은 분명히 이제 레더라인을 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 구상도 밝혔는데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 같은 그런 그 느낌이어서 뭔가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뭔가 하겠다고 생각할 단계가 아니고 그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죠. 덤덤하게.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나라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기들을 그래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오히려 순도국가로 이렇게 도약하는 데 성공한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다면 저로서는 최고의 영광이겠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12일의 임기 중에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청와대가 특별 사면 방침을 세웠고 그 대상을 누구로 할지 막판 고심 중인 걸로 파악됐는데요. 대상자로는 정치인과 기업 총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임기 내 마지막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별 사면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대상자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다음 달 8일 부처님 오신 날 직전을 사면 시점으로 보고 사면과 관련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청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우선 이명박, 김경수 두 정치인을 유력 검토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국민 통합을 위해 양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인들의 사면과 복권 청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까지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시킬지 청와대는 막판 고심 중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 등 종교계 인사들이 정 전 교수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JTBC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해 인간적인 미안함을 다시 나타냈습니다. 다만 여론 반응이 변수입니다. 정 전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데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입시 특혜 의혹 등이 또다시 이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재차 국민적 공감대를 밝힌 만큼 여론 동향을 살펴가면서 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이번엔 밤사이 미국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미국 주식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나요?
일단 미국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경제 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공급망 불안 이슈가 제기돼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고요. 이는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기술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테슬라의 급락과 엔비디아, UPS로부터 파생된 비대면 관련주가 급락한 점 또한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나스닥이 무려 4%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기업들이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경제 봉쇄로 인한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부정적인 연간 전망을 초래했다라고 발표를 하자 급락을 했습니다. 이는 대형 기술주의 실적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유입되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하락을 불러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국 지역에 이제 코로나 봉쇄가 지속되고 있어서 미국 기업 실적 발표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급망 불안이 결국은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UPS가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하자 하락을 하고, 엔비디아도 경제 정상화에 따른 게임 관련 칩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유입되자 하락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은 결국은 비대면으로 그동안 수혜를 받던 종목군들의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여서 관련 종목 부진을 좀 야기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일단 미국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서 공급망 불안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로 하락한 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원 환율이 큰 폭의 달러와의 강세로 인해서 크게 이제 약세를 좀 보인 점 또한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결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이 경제 재개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 및 러시아 매출 감소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크게 하락한 점 또한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를 감안해서 국내 증시는 1.5% 내외의 하락 출발 후에 외환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흐름까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러시아의 힘을 빼놓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 이어 밀리 합참의장도 러시아의 약화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전에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다시는 침공을 못하도록 러시아의 힘이 약해지는 걸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40개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오스틴 장관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make sure, again, that they don't have the same type of capability to bully their neighbors that we saw at the outset of this conflict.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이런 의견을 거들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I think that's going to involve a weakened Russia, a strengthened NATO, and as you see, Finland and Sweden and other countries.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 일부 영토를 내주면서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러시아의 위상 자체를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이 이런 전환을 가능케 했다는 분석입니다. Ukraine clearly believes that it can win, and so does everyone here. 하지만 이런 미국의 목표가 오히려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몇 주가 아주 위험한 고비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그제 열린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언급했습니다. 핵무력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입니다. 김일성이 만든 항일 빨치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기념한 행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으로 원수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부인 이설주 여사도 4년 만에 함께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자위력을 강조하며 핵무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은 전쟁을 막는 임무에 제한돼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이익을 침탈하려고 든다면 핵무력을 결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겁니다. 공격이나 침략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향한 사전 경고를 한 셈입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전략 무기도 총동원됐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은 물론 전술 유도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량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후 12차례 열병식이 있었지만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에 맞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이렇게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쓰지 않겠다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매우 위협적인데요. 곧바로 아침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 담당하는 안희근 기자 나왔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먼저 김 위원장의 그제 열병식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핵무력의 기본 임무는 전쟁 방지에 있지만 상황이 원치 않는 쪽으로 흘러갈 경우엔 대응 무력으로만 쓰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남한과 그리고 미국에 보낸 것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발언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제 자리는 항일 빨치산 군부대의 조직을 의미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자리였는데요. 인민군대 지휘 성원들에게 언제든지 핵무력을 쓸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이긴 했지만 톤이 그동안보다는 확연히 세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았지만 핵무력 사용 조건을 사실상 확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미국 안보센터의 두현 김 선임 연구위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문턱이 극도로 낮아졌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좀 더 나아가선 선제적으로 핵무력을 쓸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차단하기 위해 일부 완곡한 표현을 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열병식에서 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대거 좀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지난달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화성 17형과 그리고 화성 15형이 열병식의 마지막을 장식을 했고요. 지난해 1월 당대회 열병식 때 선보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보다 길이가 1m가량 늘어난 신형 SLBM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또 탄두부가 더 뾰족해진 미니 SLBM도 등장을 했고요. 예. 같은 SLBM도 이 잠수함과 사거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탄두부가 길어진 쐐기 형상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화성 8형도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런 무기 체계를 위협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기 체계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제 여기 아침엔 월드에서 어떤 신형 무기를 또
보일지 주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새로운 것들을 공개를 했네요. 그리고 어제 공개된 열병식 화면에서 그 김 위원장 부부가 입고 있는 옷차림도 화제가 됐어요. 네,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듯 김정은 위원장은 흰 원수복을 입고 등장을 했고요. 어깨에는 대원수 계급장으로 추정되는 견장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연설을 할 때는 뿔테 안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부인 이설주 여사도 김 위원장의 흰 원수복에 맞춰 베이지색 투피스를 차려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 부부는 노동당 청사업 정원에서 군부대 지휘관을 초청해 경축 연회도 열어줬는데요. 이때는 흰색 원수복과 원피스로 색깔을 맞춰 입었습니다. 2시간 20분에 걸쳐 녹화 중계한 열병식에선 항공 6전병의 스카이 다이빙과 대동강 부교의 화려한 불꽃쇼도 주목을 받았고요. 또 공군 국가합창단은 김일성 광장에 4.25와 김 위원장에 대한 결사옹위를 의미하는 옹위 글자 등을 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한 남성이 경비행기를 몰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공을 누빕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진이 고장났다며 조종석 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리는데요. 낙하산을 펼치고 긴급하게 탈출하는 과정이 직접 든 카메라에 생생히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23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큰 관심을 얻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조회수를 얻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의 진위를 의심한 미국 연방항공청도 조사 끝에 고의로 일으킨 추락 사고라고 결론짓고 이 남성의 조종사 자격증도 취소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이 남성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명화죠. 1939년작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가 입었던 체크무늬 원피스가 경매에 오릅니다.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것은 전 세계 단 2벌뿐이라는데요. 이미 한 벌은 2015년 경매에서 우리 돈 18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 원피스는 또 얼마나 비싼 가격에 팔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경매 예상가는 15억 원으로 실제 낙찰가는 기대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 건담의 실물 모형이 후쿠오카에서 공개됐습니다. 한 상업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건설된 실물 건담 로봇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높이가 약 25m, 무게가 85톤이나 된다고 하네요. 팔과 다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여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화려한 특수효과와 섬세한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일본의 로봇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과자나 라면을 튀기는 팜유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른 식용유값까지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식당에선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자는 사재기 조짐도 엿보입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치킨집. 2년 만에 치킨 가격을 올렸습니다. 밀가루 고기값에 이어 식용유값마저 오르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2만 원대에다가 지금은 5만 원대 후반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식용유 값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거래처에서 6만 원대까지 인상된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리 구매를 해갖고 비축을 해놔야 되나. 식용유 값이 또 들썩이는 건 팜유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한 영향이 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적으로 식용유가 부족해지자 내수 시장을 보호하겠다며 취한 조치입니다. 국내에서 쓰는 팜유의 절반 이상을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오는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팜유 가격은 톤당 1,453달러로 코로나 초기인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로 뛰었습니다.
팜유는 라면과 과자를 튀길 때 주로 쓰이고 화장품, 세제에도 들어갑니다. 라면에 사용하는 팜유는 주로 말레이시아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당장 생산에 차질이 있지는 않지만 장기화될 경우 수급이나 가격 변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식용유 값은 세계 해바라기 씨유 1, 2위 생산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이미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이 길어지면 전 세계 식용유 공급난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콩기름, 옥수수 기름 같은 다른 식용유 값도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수산자원 관리 수면인 바다 목장에 들어가 청어 2톤가량을 잡은 선단이 검거됐습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어자원 보호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런 얌체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해경 레이더의 불법 조업 선단의 좌표가 잡혔습니다. 바다 목장 구역 내에 총 3척 선망 확인. 해당 수역에 가보니 깜깜한 바다에서 불을 켜고 고기잡이가 한창입니다. 그물 올리는 거 동영상 촬영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경고방송을 하자 바다 목장 불법 조업으로 잠시 검문하겠습니다. 당황한 선장은 사과방송을 합니다. 어업 중지 명령을 받은 같은 선단 배 3척. 삽으로 퍼 나를 만큼 많은 청어를 잡아 올렸습니다. 노란색 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취직 가구 정도 된다고. 단속한 현장에서 아마 양이 너무 많아서. 조사 결과 작업선 2척으로 청어를 잡은 뒤 운반선 한 척에 옮겨 육지로 이동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북 울진 바다 목장은 기성면에서 후포면까지 이어지는 연안 2,500헥타르로 축구장 3,500개 크기입니다. 자치단체들마다 수산 자원을 보호하며 양식하는 바다 목장을 가꾸고 있는데요. 바다 목장에 들어가 불법으로 조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울진 바다 목장에서만 올해 벌써 3번째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선단 규모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국 각 연안으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공모주 하면 마치 로또처럼 하룻밤 사이에 큰 돈을 벌었다는 식의 성공담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요즘은 공모주로 치킨값을 번다고 할 만큼 소소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엔 라이프 경제산업부 구희령 기자와 함께 공모주로 가볍게 재테크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모주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많은 자금이 몰리고 또 큰 이득을 보고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 치킨값을 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보통 공모주 하면은 따상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모 가격의 2배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 상한가 기록하고 다음 날까지 상한가 기록하고 실제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그 굵직한 공모주들이 이런 좋은 성적을 많이 냈기 때문인데 근데 공모주라는 게 공개로 모집하는 주식이니까 이렇게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라면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공모주 모집을 하잖아요. 올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 때 무려 1경 5천조가 넘는 돈이 몰렸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공모주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해보니까 뭐 작은 공모주들도 해볼까?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셔서 작은 차액을 보고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셨거든요.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도 사실 요즘 2만 원 하잖아요. 네, 비싸죠.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일반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결국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일반 주식에 비해서 생각할 거리와 고민 시간이 좀 짧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 주식 투자는 안 하시는 분들도 공모주 투자는 꾸준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식을 하면 일단 종목 골라야 되죠. 이거를 뭐 얼마나 살지 고민해야 되고 주가를 계속 지켜보면서 언제 들어가고 나올지 사고 팔 시기도 골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번거롭고 좀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신데 공모주는 일단 종목이 정해져 있죠. 가격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 파는 수량도 증권사에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많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파는 시기가 문제인데 대부분은 상장 날에 공모가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됐으면 그때 차액을 보고 파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보통 2주 정도 안에서 투자가 끝나는 셈이니까 기간도 짧죠.
그래서 공모주 투자는 한다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좀 머리는 덜 아프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비교적 고민을 덜하고 적게 투자하는 대신 이득도 적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공모주 청약이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동안 좀 잠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굵직한 공모주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바로 어제 발표를 했었는데 SK 쉴더스라고 SK 계열의 이제 보안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다음 달 19일에 상장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 공모 규모가 3조 원 안팎으로 꽤 큽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은 9일과 10일에 하고요. 우리 앱스토어 업계에 그 국내 시장 3위인 원스토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다음 달 중순에 일반 그 공모주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달력으로 다음 달 일정을 정리해 봤는데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공모주 시장이 좀 활발해질 것 같아요. 이 방송 지금 보고 관심 생기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뭘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 증권 계좌부터 만드셔야겠죠? 예. 근데 나는 이미 증권 계좌가 있다 이런 분들도 좀 새롭게 만드실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일반 주식 투자는 뭐 어느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예전에 뭐 농담 삼아서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증권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였는데 근데 공모주는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부터 몇몇 증권사를 이제 주관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또 공모주 청약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해당 증권사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좀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 사실 요즘은 앱으로 다 되기 때문에 뭐 계좌 만드는 것도 청약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꼭 청약 전날까지 만드셔야 되고요. 네. 다만 영업일 20일 기준으로 그 사이에 새 계좌를 또 만드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주에 관심이 있으시면 미리 여러 증권사 계좌를 조금씩 만들어 두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까 달력에서도 봤지만 지금 좀 비슷한 시기에 여러 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떤 곳을 골라야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금은 한정적인데 내가 뭐 2군데, 3군데가 있으면 이 중에 어디를 내 돈을 넣어야 될지도 고민이 되고 또 아까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모가보다는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공모가를 밑도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보고서 같은 것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은데 너무 복잡하다 싶으시면 일단 경쟁률을 보시면 경쟁률이 높은 곳,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곳은 좀 비교적 안전하다 보실 수 있고요. 네. 구주라고 있는데 이제 기존 주주들이 있잖아요. 비상장 회사도. 그럼 그 구주 매출이 좀 비중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 기존 투자자들이 현금화 시켜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조금 피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또 기간 투자가들이 좀 오랫동안 보유하도록 의무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주식보다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역시 직접 투자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따져봐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중형 아파트 값이 전국적으로 처음 평균 8억 원을 넘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중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달 8억 510만 원을 기록해 올해 들어서만 7.5%, 금액으로는 5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중소형 아파트는 5.7% 올랐습니다. 반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값은 0.1%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가덕도 바로 옆바다에 짓는 국내 첫 해상공항으로 2035년에 국제선을 먼저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사업비 13조 7천억 원,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에 비해 편익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추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외의 고급 햄버거 브랜드가 잇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구스터프 이터리가 서울 강남에 문을 엽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즐겨 찾아 이른바 오바마 버거로 알려졌는데요.
제일 싼 햄버거가 11,900원인데 매장 내에서 기른 채소를 쓰는 게 특징입니다. 앞서 지난 1월엔 스타셰프의 이름을 딴 고든 램지 버거가 문을 열었는데 14만 원짜리 햄버거도 있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나절엔 기온이 다소 떨어지며 쌀쌀하겠는데요. 전국이 6도에서 15도의 분포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초여름 날씨를 보인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져 16도에서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가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